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안보 문제, 국제관계 문제, 외교정책 문제, 좀 이런 거를 또 역사적인 안목에서 한번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미국과 동북아의 번영. 지난 시간에는 이제 6.25와 동북아의 지정학의 저주. 그래서 그 저주가 어떤 내용이었고, 몇백 년 동안 우리가 그 저주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 저주가 어떻게 풀리게 됐는가, 미국이 도대체 무슨 작동을 했길래 이게 풀리게 됐는가,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이야 당연히 다시 그 저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이 미국이 가져온 이 저주를 푼 이 대안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걸 어떻게 유지를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좀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번영의 비밀부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 지정학의 저주를 극복을 해야 되고, 역사, 과거사 문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념 논쟁, 남북한, 중국하고 대만, 이 이념 논쟁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군사동맹 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실용주의 지도자들의 출현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실용주의 지도자들은 요시다 시게루, 일본 전후 초대 총리 요시다 시게루, 박정희, 그다음에 장경국 대만 총통, 그다음에 등소평, 중국의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군사동맹 체제를 이용해서 이 실용주의 지도자들이 동북아의 지정학 문제를 풀어나갔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보고 1945년이나 2차 대전이 끝난 직후나 1953년 한국전쟁 6.25가 끝난 직후에,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은 누구 보고, 앞으로 50년 후에 세계에서 경제가 제일 발전할 지역이 지구에 어디가 될 것 같으냐? 라고 한번 물었으면은 아마 동북아시아라고 대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얼마나 많습니까? 인구도 젊고, 지하자원 많고,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서 교육받은 사람들, 지도자들 많고, 그렇죠? 케냐타, 우리 기억하는 60년대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 대한 굉장히 희망이 아직 있을 때에, 반면에 이 동북아시아는요, 진짜 한반도 분단됐죠. 중국 분단됐죠. 1951년 9월 8일 날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얼마나 잘 가르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명색이 2차 대전을 종식시키는 평화 조약이었어요. 그러니까 51년 9월 8일이면 뭡니까? 지금 6.25가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전 세계 49개국이 모여서 태평양 전쟁 끝났다라고 서명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우리는 초청도 못 받았어요.
북한도 초청 못 받았고 중국도 초청 못 받았고 대만도 초청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으로 해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으로 해서 제일 큰 피해를 받던 한국하고 중국은 아예 초청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서명도 안 했어요, 거기에. 근데 그게 태평양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이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정신이 없었던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차차 알게 되겠지만은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한국전쟁이 일어나니까, 6.25가 일어나니까, 이거 과거사? 야, 이거 빨리 해치워버려. 빨리 2차 대전 끝내고, 그리고 뭐예요? 공산주의하고 싸우는 냉전으로 들어가야지 되는데, 이 과거사를 빨리빨리 정리를 하자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도, 초청 받아봐야 우리가 그거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쟁통에. 아무튼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요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가 그 당시에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그 조약에 서명하는 장면이고요. 오른쪽에 이게 이제 제가 놓은 게 이게 나토입니다. 나토, 유럽의 나토, 노스 애틀랜틱 북대서양 조약기구.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건 뭐냐 하면은 2차 대전을 통해서 2차 대전에서 서로 싸웠던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 그렇죠? 이 모든 나라, 미국, 서로 적대국이었던 이태리,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동으로 안보를 서로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공동 안보 조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치면 뭐예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하고가 공동 안보 조약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죽으라고 싸웠던 사람들끼리 공동 안보 조약을 만들어낼 정도로 거기에는 뭐예요? 역사적인 문제가 화해가 되고 이념적인 문제가 자기네들끼리는 해결이 되면서 결국은 미국의 주도하에 서로의 공동의 안보를 지켜내자라고 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엄청난 아직도 있는 그 나토가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토 같은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랑 일본이랑 안보 조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잘. Hub and spoke 동맹 체제라는 말을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데 hub and spoke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자전거 바퀴. 그러니까 hub가 뭐예요? 가운데 동그란 거죠. 요게 이제 hub. 그러니까 hub 공항 그러면 이제 모든 비행기들이 다 모여 있는 애틀랜타 공항이라든가 무슨 이런 공항들이 이제 허브 공항, 인천이 이제 동북아시아의 허브 공항이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모든 게 모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브가 있고 허브에 이거 뭐죠? 이럴 그냥 살들이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공동 안보 체제면은 서로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엉켜 있거나 그런 거 서로가 이제 엉켜 있는데 이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은 미국이 중간에 있고 미국하고 한국은 안보조약이 있고 미국하고 일본은 안보조약이 있고 미국하고 호주랑 있고 미국하고 필리핀, 미국, 태국, 미국, 대만은 있는데 대만이나 한국과 일본, 일본과 호주, 필리핀 이 사람들끼리는 아무런 안보조약이 없어요. 그렇죠? 일본이 침공당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무슨 대만이 어떻게 했는데 우리 어떻게 오히려 미국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죠,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는 유럽에서는 전후 정리가 잘 돼요. 그렇게 싸웠는데 전후가 딱 정리가 돼가지고는 공산권하고는 대립하는 나토가 딱 생기고 그렇게 죽으라고 싸우던 독일하고 이태리를 완전히 품으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스페인 불같이 같이 일어나죠. 전후에 복구를 같이 하죠. 전후 복구 같이 하면서 EU라는 지금 알고 있는 EU라는 정치 공동체까지도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동북아시아는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미국 혼자 들어와서 미국하고 각계격파 하는 것만 어떻게 간신히 그거 받아들일 정도로 서로의 적대감, 이웃에 대한 이 적대감과 이 원수가 됨으로써 이건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허벤스버그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만들어지는 게요. 우리가 정확히 성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미일 안보 조약이 1951년에 맺어지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할 때 그때 같이 맺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은 동시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약을 맺는데요. 그 안보 조약까지. 미국의 일본 안보 조약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미국이 일본의 오키나와에도 가 있고 뭐 지금 엄청난 그 함대가 그 요코스카에 그 미국 항공모함 가 있고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론 일본을 지켜주는 거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뭡니까? 1945년에 미국이 일본에 들어갔을 때에는 뭐예요? 일본이 지금 최고의 적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은 2차 대전 끝나자마자 미국의 정책은 어떻게 하면 일본이 다시는 군사적으로 못 일어나게 만드느냐가 미국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다 없애야 된다. 중국을 스위스 같은 낭농 국가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일본을, 미국이. 중공업이라는 건 하나도 이제 못하고. 왜냐면 얘네들 중공업만 갖고 맨날 항공 만들고 진주만도 쳐들어오는데 절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중공업들을 다 해체를 해버려요. 그래서 유명한 사진들 굉장히 많습니다. 중공업 들어가갖고 그 제철소 이런 거 다 용접기로 다 띄어갖고 그 도쿄만에다가 다 버리면서 완전히 해체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전범들, 우파 그런 뭐 미쓰비시 만들고 이런 우파 전범들을 전부 다 스가모 전쟁범들 수용소에다가 다 집어넣어버리고 오히려 군국주의자들한테 맨날 체포당하고 탄압받던 좌파들, 막스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풀어주죠. 그러니까 전후 일본이 완전히 좌익들의 세계가 되고 우익들은 전부 다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일본이 산업이 다시는 못 일어나게 이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웃들을 이제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 거. 그렇지만 일본 보고 뭐예요? 야, 너희들 산업 일으킬 필요 없어. 왜?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미국이 지켜주면 됐지. 너희가 뭐하러 탱커 만들고 대포 만들지 마. 이렇게 됐던 거죠. 그리고 1953년에 한미 안보조약은 뭡니까? 당연히 한국의 방어, 그러니까 북한의 남침해, 재침에 대해서 그걸 막아주겠다라는 거를 우리는 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당시 미국 사람들로서 굉장히 걱정스러웠던 게 이승만 박사가 진짜로 북침을 할 것 같았거든요. 끝까지 싸우겠다 그랬거든요. 우리한테 무기 달라고 미군 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싸울 테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 정말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기 주고 가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돼? 무기 주고 있으면서 감시해야 돼요. 일본이 못 일어나게 하듯이 남한을 제어하는 거가 미국이 한미 방어조약을 맺는 최소한 50%의 이유였습니다. 나머지 50%는 이제 방어를 해주는 거고. 미중, 그 당시 이제 중화민국, 대만 안보조약을 54년에 맺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대만을 방어를 당연히 중공으로부터 해주지만 장개석이 맨날 뭐라 그랬어요? 광복 대륙 수복하겠다 그랬어요. 맨날 쳐들어가고 대륙 수복하겠다 그랬어요. 6.25가 나니까는 때는 이때다 하고는 건너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해요? 미국이 칠함대를 보내갖고 대만 해협에 칠함대를 보냈는데 그게 중공이 이쪽으로 쳐들어오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장개석이 대륙 쳐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칠함대를 갖다 놔요. 그러니까 이런 양날의 칼들입니다. 사실은 안보 공약이. 자, 그런데 이 안보 공약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 숫자가 너무 작아서 제가 죄송한데 지금 일본의 국방비입니다. 1955년에서 2000년까지인데 이게 1955년에 이게 이제 GDP의 몇 프로냐? 1.7%, 1.5%, 1.3% 하면서 60년대에 0.8, 0.9 하면서 어쨌든 아시죠? 일본은요, 2차 대전 이후로
국방비에 자기 GDP의 1%를 안 씁니다. 아직도 안 써요. 미국이 아주 미치는 거죠.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잘 사는 나라. 얼마 전까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근데 미국을 상대로 엄청나게 수출을 해서 미국 사람들 돈을 다 벌어들이는데 미국이 와서 지켜주는데 자기네는 국방비를 1%를 안 써요, GDP에. 왜? 그게 놀라운 겁니다. 미국이 지켜주는데 우리가 왜 돈 쓰느냐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요시다가 놀라운 게 뭐예요? 그래? 미국이 지켜줄 거야? 그래, 우리 중공업 뭐 그런 거 안 해. 무기 같은 거 안 만들게. 그 대신 뭐예요? 모든 돈 경제 발전에, 민간 섹터 발전에 돈 쓸게. 그래서 경제 발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일본같이 아시아가 다 공산화가 돼 있고 한반도가 반으로 나눠져서 호시탐탐 지금 또 공산주의가 쳐들어오려고 그러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국방비를 GDP 1%도 안 씁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공짜. 무임승차를, 이런 거를 무임승차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프리라이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프리라이딩이 가능하니까 일본 경제가 발전을 하죠. 일본이 모든 돈을 자기 국방에다 쏟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민간 경제가 발전을 못 해요. 이게 왜 가능해요? 미국하고 방위조약. 한국의 국방비요. 1960년에서부터 2009년까지인데요. 1960년에 GDP의 7.4%를 우리가 썼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해서 80년대에 들어서, 그러니까 60년대에 65년에 3.7. 그러니까 60년하고 65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박정희 소장이 권력을 잡아요. 근데 군인이 권력을 잡으면 뭘 합니까? 국방비를 늘려요? 국방비를 반으로 깎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 민간 경제가 발전해. 지금 국방에다 우리가 돈 쓸 돈이 어딨냐? 그거 국방? 야, 미국이 지켜준다며. 미국이 지켜줘. 우리는 여기다 할게. 민간에다 쓸게. 그래서 3.7%로 떨어지고 3.6, 3.4, 75년에 이제 우리가 월남전 이런 것 때문에 그나마 이제 미국을 그래도 뭔가 돈은 척을 해야 되니까 이제 월남전에는 들어가지만은 어쨌든 4.5까지 올라갔다가 1980년에 뭐예요? 11.6 나고 이럴 때에 그때 이제 우리가 한 5%까지 다시 올라가지만 지금 뭡니까? 대략 3%가 안 됩니다. 그럼 핵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 북한이 바로 위에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중국이 저러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고 맨날 나 살려라고 지금 이 지정학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나라가 자기 GDP의 3%를 안 써요. 이게 어떻게 이런 무임승차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미국이 있으니까 가능하죠. 대만이요. 1955년에서 2000년까지 이제 국방비입니다. 55년에 8.24%예요. 왜? 장개석이 들어와서 대륙 수복할 거야, 나. 그래서 장개석 때는 계속해서 엄청나네. 그래서 뭐 59년에는 10%까지 올라가고 60년 들어서 10%, 8%, 7% 이러다가요. 1978년에 장경국 그 아들이 들어와요. 장경국 아들이 들어오더니 1978년에 6.2%, 79년에 5%, 80년에 6%, 84년에 4%, 88년에 4% 하더니 지금요 2%를 안 써요. 그럼 대만에 헤엄 넣어두고 지금 맨날 중국하고 저 엄청난 적이 맨날 미사일 훈련하고 뭐 자기네 섬 위로 미사일 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맨날 징징거리고 뭐 미국 보고 지켜달라고 어쩌고 하면서 국방비를 2%를 안 써요, GDP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미국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중국 국방비요. 1955년에서 2000년까지 보면요. 52년에 GDP의 8%를 썼습니다. 뭐 9%, 50년대. 모택동은 뭐 한국전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겠지만 모택동은 이제 전 세계로 마오이즘, 자기의 모택동 중국식 혁명을 수출하겠다 그래서 뭐 베라벨데다 다 페루 이런 데 다 수출하고 이러느라고 그 국제 문제에 그렇게 돈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제 핵심이 뭡니까? 등소평이 1978년부터 75년부터 권력을 잡고 78년, 9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80년에 4.26%, 85년에 2.1%, 90년에 1.5%, 92년에 1.4%, 95년에 1%, 지금도 2% 안 쓴답니다. 물론 이게 절대액수로는 큽니다. 워낙 경제들이 발전을 하니까. 그렇지만 비율로 있어서 절대로 안 써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등소평이 이럴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미국하고 적대 관계를 청산을 해버리고 소련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중소분쟁하는 데 있어서 미국 편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중국하고 미국하고 국교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이요, 소련의 미사일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지 그 코디네이트들을 다 찍어줘요, 중국한테. 왜냐하면 중국은 위성도 없고 아무 기술이 없어서 핵폭탄들은 갖고 있었지만은 소련이 자기네 어디 도시에 어떤 핵무기를 갖다 겨냥하고 하는지를 하나도 몰랐어요. 그거를 미국이 가서 알려줘요. 그러면서 완전히 미국하고 안보 협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등소평 미국 가고 미국 사람들 뻔질나게 오고 그러니까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을 상대로 뭘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소련을 상대로 하는 문제도 미국이 지켜주는 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는 국방비를 급격하게 줄이면서 등소평이 뭐랍니까? 개혁 개방으로 나가는 거죠. 경제 발전하자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일은 이제 그 반대급부가 있죠. 그럼 이제 미국은 뭡니까? 미국의 국방비는 1950년에서 2015년까지 보면요. 1950년에 4.9%, 51년에 한국전쟁이 나니까 9.7%, 1952년에 13.3%. 그렇죠? 대신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요, 미국이. 그 70년대도 7%, 60년대 8%, 9%, 7%, 80년대 5%, 85년에 6%, 5%. 뭐 최근에 들어서 조금 줄었다 그러지만은 이제 다시 또 전쟁할 때마다 이제 계속 느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의 그래프가 이게 2016년 현재, 15년 현재네. 10년 현재인데 이게 아주 그냥 전후 지금까지 정확하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게 뭐냐면요. 미국의 국방비는 그 다음 나라, 2위에서 10위의 나라 거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번도 그거 내려본 적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왜 불평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야, 고만 무임승차하고 돈 좀 내놔라고 왜 난리를 치는지 이제 아시겠죠? 정말 무임승차합니다. 요시다가요, 이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1951년 1월, 이게 이제 미국의 덜레스, 워싱턴에 있는 덜레스 공항이 이 존 포스터 덜레스 이름을 딴 건데, 이 당시에 이제 나중에 국무장관도 하지만, 요때는 이제 트루먼 대통령 특사로 일본해를 6.25 나기 직전에도 갔었다가, 1951년 1월에 일본에 가서 요시다 총리를 만납니다. 이때는 뭡니까? 지금 38선 넘어서 미군하고 유엔군이 갔다가 지금 패퇴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밀려나고 있을 때요. 미국이 완전히 패배해서 밀리고 있을 때에 덜레스가 일본에 갑니다. 일본 가서 뭐 요구하는지 아세요? 야, 일본도 좀 어떻게, 군대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군이 몇십만 대군을 보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몇만 명이 지금 한국에서 죽어가고 있고,
한국 청년들은 물론이고, 그렇죠? 16개국의 이티오피아? 전혀 다른 데서도 지금 나라에서도 사람들을 본 젊은이들이 와서 여기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뭐 중국은 물론 몇십만이 죽는 거고, 북한도 물론이고. 근데 어쨌든 이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봐서 물론 대한민국도 지켜야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일본을 지켜야 되겠거든요, 지금. 일본을 지키는데 일본 사람은 한 사람도 안 건너와요. 일본 청년은 한 명도 피를 안 흘려. 부대가 하나도 안 와 있어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지금 너희 지켜주려고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 너희는 그럼 한 23만만 좀 어떻게 해봐라. 그 군국주의도 있고 잘 싸우는 나라 아니냐. 몇 년 전, 5년 전만 해도 세계를 호령했었는데. 그러니까 요시다가 뭐라 그래요? 아, 못해? 왜? 지금 그거 하다가는 숨어 들어갔던 군국주의자들 다시 준동해. 그럼 뭐라 그래요? 그나저나 당신네들이 왜 그 평화헌법이라는 거 줬잖아. 평화헌법에 주면 우리 전쟁 못한대. 그래서 안 해요. 그 대신 뭐 해요? 미국 보고 그래 와서 공장 많이 짓고 기지 많이 만들어 놓고 여기서 모든 거 다 생산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미국이 들어와서 지프차 만들어야죠. 탱크 만들어야죠. 비행기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전에 다 일본의 중공업을 해체시켜서 낙농국가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180도 돌아가서 이제는 다시 일본을 강한 경제로 일으켜갖고 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보루로 뭐죠? 격침할 수 없는 미국의 항공모함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게 뒤바뀌어요. 그런데도 요시다는 근데 우리는 군대 보낼 수 없대. 너희가 그러는데. 그래서 군대를 안 보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재무장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자위대라는 걸 만들어서 하지만은 일본이 갖고 있는 국력에 비해서는 1% 미만을 지금도 쓰고 있는 거죠. 이때부터 요시다 독트린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다는 군비에 전혀 돈 안 쓴다. 미국에 무임승차한다. 우리는 경제에만 올인한다. 그래서 일본의 그 감옥에 갔던 우파 이 사람들을 미국이 다 내주고 또 좌파들을 냉전이 시작되니까 또 좌파들 다 잡아갖고 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서 일본이 극우로 돌게 만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자민당이라는 게 나와갖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우파로 가면서 그런데도 군대가 안 가요. 군대로 안 가요. 극우들은 군대로 가자 그러는데 요시다는 안 가겠대요. 안보는 미국한테 맡긴다. 우리는 우리 기업인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인들도 미쓰비시 이런 사람들이 군비 만들어서 얼마나 수지를 맞았습니까? 몇십 년 동안. 그거 안 하고 이제는 그냥 민간 것만 한다라고 하면서 일본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46년에 일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4%입니다. 패전국이니까요. 와서 완전히 해체시키는 거예요. 도쿄에서 사람들이 수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일본이. 일본이 2차 대전 끝났을 그 순간에 일본 바깥에 흩어져 있던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구 600만 명이었어요. 600만 명 중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200만 명이 안 돼요. 처참하게 일본 사람들도 당합니다. 원자 폭탄 맞고 어쩌고 한 거는 이런 말할 수 없고요. 엉망이었었던 나라예요. 47년에 4.7%, 48년에 7.9%, 한국전쟁이 발발하니까 미국이 완전히 생산 기지로 만들어 보니까 15.9%. 그러면서 일본은 완전히 경제발전, 경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우리나라는요, 1964년에 1월 달에 김종필 씨가 공화당 의장이 일본에 건너가서 오히라랑 평화협정, 국교 정상화 회담을 한다고? 라는 소문이 나옵니다. 난리가 납니다. 전국적으로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야당 정치인들,
학생들 전국적인 반대 시위가 일어나죠. 여기 오른쪽에 유명한 시위 사진들 있죠. 아래쪽에는 경기고등학생들 나와서 이제 굴욕적인 국제정상화회담 반대한다라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1964년 6월 3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령 하에서 64년 6월 22일 날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합니다. 문제는 뭐야? 아직도 친일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딸 박근혜가 오죽한 그래서 그 역시 친일파의 딸은 친일파다. 이제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결정인지 아세요? 한일 교역량 증가를 보세요. 1965년부터 2억 2천만 달러, 그 다음에 10억, 70년에 10억, 70원에 30억, 80억, 120억,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숫자가 약해서 잘 모르겠는데 엄청난 교역량이 늘어납니다. 일본 경제하고 한국 경제가 연계가 되기 시작하니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오른쪽이 이게 한일 교역량이죠. 한국 경제 혼자 잘한 거 아닙니다. 일본 경제 혼자 잘한 거 아닙니다. 연계가 되니까 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한국같이 반일주의가 극렬했던 나라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박정희라는 사람이 와서 할 수 없다. 계엄령을 하고 수천 명을 감옥에 넣더라도 이거는 해야겠다. 아무리 미워도 독도 문제 그냥 일단 밀어버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거 못하는 건 말이 안 돼 하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여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금방 나타나잖아요. 그 효과가. 양쪽 경제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중일 국교 정상화. 1978년에 등소평이 일본에 가갖고 국교 정상화를 이제 해요. 그때에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야, 그 센카쿠, 조도, 띠아우이따오 문제 어떡할 거야? 그 대륙북 문제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그때 등소평이 뭐라 그랬어요? 유명하게 그랬죠. 우리 세대는 지혜가 부족하여서 이 따이오따오 문제를 토론해도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없다.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총명하니 분명히 중일 양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얘기하지 말자 지금. 해결 안 나는 거 왜 자꾸 얘기하느냐. 당장 교류하자. 교역하자. 역사 보상 문제 한 푼도 필요 없다. 배상금 그런 거 없어. 아니에요. 하나도 요구 안 합니다. 한 푼도 요구 안 합니다. 중일 교역량 증가? 엄청납니다. 양국이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이 같이 자라는 거죠. 같이 자라니까 우린 또 뭘 합니까? 92년에 한중 국교 정상화가 일어납니다. 등소평이 이때 92년에 정상화한다니까 김일성이 길길이 뛰면서 말이 되냐고. 그 바로 전해에 UN 가입, 동시 가입하는 거를 우리가 가입 신청을 하는데 중국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하겠다고 그래버려가지고 북한이 그냥 깜짝 놀래갖고 급히 신청서를 내갖고 그래서 동시 가입이 일어나거든요. UN 동시 가입 이런 게 바로 전해에. 그러고 나서 등소평이 아예 그냥 양국 관계 정상화를 하자 그래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말도 안 된다고 무슨 소리를 하냐고. 우리도 좀 준비하게. 그래서 양상곤 그때 국가 주석이죠. 그러니까 등소평이 한 번도 자기가 최고직은 차지를 않죠. 딴 사람 앞에 내는데 양상곤을 국가 주석을 갖다가 김일성이한테 보내가지고 김일성 야 근데 이거 해야 되겠다 했더니 김일성이가 거기다 대고 1년만 달라 1년만 준비할 수 있는 기회 1년만 달라 밀어달라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국제 정상화 해버리는 겁니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맨 마지막 단계 마지막이 한중 국제 정상화예요. 등소평이 이것까지 하고 물러납니다. 이것까지만 하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중 국교의 교역량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중국 없었으면 지난 50년 중국 없었으면 우리 어떡합니까? 일본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92년에요. 양안 관계. 양안 관계라는 게 대만, 중국, 그렇죠? 중화인민공화국하고 중화민국하고 양안, 그걸 서로가 나라라고 못 부르니까 그 해안, 양안 관계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그렇게 불러요. 중국하고 대만에서는. 그래서 양안 관계를 정상화를 92년에 합니다. 이때는 뭐냐면요. 장경국 총통이 대만 장개석 아들이 아까 그 경제 발전으로 군비 확 줄인 사람이 역시 실용주의자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92년이 되면은 49년에 국공내전에서 패퇴하면서 우리가 대만으로 건너왔는데 그때 건너온 수십만 국민당군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예요? 대륙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향을 못 가보는데 다 늙어가 지금. 그러니까 늙어서 죽기 전에 고향에를 좀 가볼 수 있게 해주자라고 장개석이 먼저 말문을 열어요. 그때 등서평이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해서 그걸 받아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양안관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따로 별도기구 만들어서 그때부터 마음대로 건너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대만이요. 7만 개 기업이 5년 전에 제가 봤을 때 7만 개 기업이 대만 기업이 중국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맨날 으르렁대는 것 같은데 뭐 완전히 엮어져 있는 거죠. 같은 나라죠, 경제적으로. 그게 지정학적으로 봐서는 딴 나라인데 경제학적으로 완전히 같은 나라죠. 우리랑 일본, 우리랑 중국 이게 딴 나라입니까? 우리랑 대만이 같은 나라죠. 경제적으로 봐서 점점 이제는 저것도 관세도 안 물려고 그러고 점점 그런 거 없애버리고 뭐 비자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유학 마음대로 오고 거주 땅 마음대로 사고 아파트 마음대로 사고 너무 많이 사서 요새 걱정이지만은 그러면 같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는 양안 관계가 폭발적으로 자라죠. 대만 올라가고 지금 중국 다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동북아시아의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이 전문 용어, 경제학의 전문 용어지만 굉장히 중요한 용어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서플라이 체인이 뭐냐? 이게 아이폰 6,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폰 11인가 뭐 12인가 뭐 벌써 한참 된 5, 6년 전 건데 제가 이거를 찾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는데요. 아이폰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아이폰은 애플사, 쿠퍼티노 미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애플의 모든 전화, 컴퓨터, 모든 거를 누가 만듭니까? 혼하이, 폭스콘이라는 대만 회사가 만듭니다. 그 폭스콘이라는 대만 회사가 중국에 13개 공장을 운영을 합니다. 제일 큰 상해에 있는, 신천에 있는 제일 큰 공장에는 40만 명이 일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렇죠? 대만 회사가 들어가서 미국 회사의 OEM을 받아서 중국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아이폰과 애플의 모든 제품을 다 만드는데 그 중에서 저장, 스토리지는 일본 어디가 만들고 카메라는 소니가 만들고 뭐는 삼성이 만들고 뭐는 LG가 만들고 무슨 히토류는 미국에서 가져오고 그렇죠? 퀄컴 뭐 어떤 거는 퀄컴 미국 거가 하고 아이폰을 하나 만들어서 팔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누가 돈을 법니까? 다 벌어요. 한국이 제일 많이 벌었죠, 사실. 삼성같이 꼭 먹고 알 먹고 삼성이 제일 좋죠. 아이폰하고 경쟁해가지고 이 갤럭시인가 뭐 이거 계속 팔지만 동시에 아이폰에 들어가는 다 알잖아요. 핵심 부품들 거기에 또 그 올레드 이 표면 이렇게 그 제일 발달 올레드 그거는 또 LG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할 땐 경쟁하고 또 부품은 또 부품들을 다 갖다 대고.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중국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모든 공장들이 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대만에서 다른 나라에서 부품들을 다 가져가 갖고 중국의 인력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 생산 라인을 이용해서 그거를 해서 전 세계에다 팔아 제끼면은 그 중에 한 20%는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딴 데에는 아무 데도 이걸 못해요. 뭐 멕시코에 가서 나프타를 한다고 미국 가고 캐나다하고 뭐 한다고 절대 안 돼요. 남아메리카도 안 되고 아프리카도 안 되고 유럽도 전혀 안 되는데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서플라이 체인만 되니까는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지금도. 자,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그런데 얼마 전부터 지금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점점 이 잘 되는 쪽 경제 쪽을 안 보고 다시 지정학 안보 이 문제를 자꾸 아시아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일본이 abnormal state다, 비정상 국가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90년대, 2000년대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의 평화헌법이 일본의 우파들이 이거 이상하다. 일본의 평화헌법 구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 만들어줬다는 아까 그 요시다가 미국이 무장 좀 하라 그러면 맨날 이거 들이매는 거였습니다. 뭐라고 하면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여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영원히 이것을 포기한다. 전쟁이라는 수단을 국가로서 영원히 포기한다. 국가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거죠. 국가라는 게 뭐예요? 무력을 갖고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겠대요. 요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육해 공군 및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 헌법이.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미국은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일본의 우파만 이걸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제일 바꾸고 싶어 하는 게 미국이에요. 왜? 일본 사람들이 계속 이 핑계로서 돈을 안 쓰거든, 국방에. 자기네 세금을 엄청 갖다 쏟아붓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이거를 평화헌법 좀 바꿔서 좀 정상국가로 돌아가서 전쟁도 좀 할 수 있는 데서 필요하면 군대도 파견하고. 그럼 우리가 일본군하고 우리 미군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북한으로부터 그 미군 함정이 습격을 받잖아요. 그럼 일본 함정이 미국 함정을 습격하는 북한을 때릴 수가 없어요. 교전권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동맹을 유지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전쟁이 났을 때에 한반도에서 또 전쟁이 나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에 6개 기지가 있거든요. 그 6개 기지에 대한 그 일본에 있는 병력을 갖다가 여기에 있는 8군 사령관이 그거를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그거를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권한이 생겨요. 전쟁이 터지는 순간 엄청난 힘이 생겨요. 유엔군, 아직도 그 유엔 16개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느 나라 영국 항공기가 일본에 착륙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일본하고 영국하고 이게 무슨 협정이 돼 있고 일본은 지금 그런 전쟁하는 나라하고 뭐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할 때마다 훈련할 때마다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야,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좀 정상국가 좀 되라, 정상국가. 일본에서 우파들은, 그거 좋은 생각이다. 우리 정상국가 돼서 우리도 군대 갖자. 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 보면, 이거 군국주의로 회귀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일본이 준동한다 그러는데 문제는 미국이 더 원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이 이거를 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걸프 전쟁 1991년에 걸프 전쟁이 터져가지고요. 이라크가 사담 후세인이 왜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쿠웨이트 침공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시 아버지가 대륙에 데저트 스톰, 대륙의 폭풍 작전을 해가지고는 들어가서 이제 괴멸을 시켜버리고 나서는 하는 그런 엄청난 전쟁을 그때 했었는데 그때에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전 세계 산업국들의 석유하고 내추럴 가스를 갖다가 이거를 거기서 다 나오는데 쿠웨이트하고 싸다. 그 제일 많이 사서 쓰는 데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를 지켜준다고 전 세계가 들어가서 지금 무기를 보내고 군대를 몇십만 대군을 보내고 미군들이 가갖고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단 한 명도 못 보내요. 안 보내요. 이때 이제 미국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 참전했던 유럽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이걸 알았어요. 이 유럽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런 노임승차하는 놈들이 어딨냐. 너희는 왜 군대를 안 보내느냐. 그러니까 일본은 야, 우리가 군대를 보내기 싫어서 안 보내냐. 지금 너희가 못 보내게 해서 안 보내는 거지. 하면서 돈만 그때 엄청난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 경제적 동물, 모든 거 돈으로 해결하는 놈들. 그래서 일본이 그때 엄청 쇼크를 먹었어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럼 우리 정상국가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평화 유지하고 뭐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세계 제2대, 3대 경제대국으로서 책임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헌법 때문에 안 돼요. 근데 그거 고치려고 그러죠? 그럼 중국하고 한국에서 뭐라 그래요? 저 군국주의로 간다 그래요, 또. 어떻게 보면 일본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우리가 군국주의로 간다, 절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일본은 거봐, 하지 말라 그런다는데. 돈 안 써도 되는 거죠. 대만, 한국에서 전자권 문제가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 좌파들이요, 전자권, 이게 비정상 국가라는 거예요. 무슨 나라가 전투하는 데 있어서 자기 군대를 갖다가 전시에 자기 군대를 자기 장성이 군인이 못하고 왜 외국 군인한테 맡기냐? 이게 뭐냐? 라면서 이게 비정상이라고 전시작전권 환수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비정상이죠, 뭐. 일본에 비해서 근데 조금 덜 비정상적이죠. 네? 그렇지만 좌우간, 그렇죠? 우리의 역사상 78년 11월 7일날 한미연합사 창설하고 정시작전권 평시작전권은 이양을 해버리고 전시작전권 가져오고 94년 12월 1일날 평시작전권이 한국으로 전환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전자권은 미국이 갖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어쨌든 이런 거를 미국이 꽉 잡고 있어야지. 그때 이승만 박사가 넘긴 거거든요. 유엔군 산하에다가 집어넣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돌려주면은 미군의 입장에서도 그때는 이승만 박사 또 그거 갖고 북침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싫었던 거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무임승차하기 딱 좋은 거죠,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경제 발전해 왔는데 안보 지키고 경제 발전하고 꼭 먹고 알 먹고 일본도 꼭 먹고 알 먹고 대만도 꼭 먹고 알 먹고 미국만 죽어날 지경이죠. 대만의 비정상성 대만도 지금 대만 관계법 국가 정체성에 대혼란이 일어나서 대만이 독립국가다라고 해서 중국하고 맨날 그거 갖고 이제 지금 차잉원 같은 사람들이 민진당 대만 독립당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대만이 중국의 일부냐 아니냐 문제 갖고 이제 계속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도 이 비정상이다. 우리 대만 독립국으로 갈래.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서 미국도 깜짝 놀래고 중공도 깜짝 놀래고 이제 다들 놀래갖고 막 압력 놓고 이제 이러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대만은 지금 국방은 미국 칠함대가 없으면 아예 못 지켜요. 아니 말이 안 되죠. 미국 지금 200만 인구, 2천만 인구 갖고 지금 13억하고 어떻게, 뭐가 됩니까? 중국도 뭘 합니까? 등소평이 여태 해왔던 게 비정상이래요, 시진핑이는. 야, 이게 무슨, 이런 굴욕적인 100년 이게 어딨냐, 이런 치욕의 역사가. 등소평은 뭐라 그랬어요, 도광양회. 이거 보이지 말라, 나서지 말라. 그냥 조용히 경제발전만 하라. 화평불기, 대국이 이렇게 불같이 일어났는데도 모든 주변 국가들하고 저렇게 사이좋게 우리랑 일본이랑 월남이랑 모든 나라랑 너무나 사이좋게 국경 문제, 분쟁 다 해결하면서 중국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걸 화평불기라 그랬어요. 야, 이런 경우도 있네, 세계 역사에. 근데 지금 뭐예요? 다 싸워요. 인도하고 매일같이 지금 교전하고 있고 월남하고 맨날 티격태격하고 그렇죠? 우리하고는 북한 편 자꾸 들면서 이상하게
핵무기 만들고 있는 북한 편 자꾸 들면서 우리랑 틀어주고 우리 제재하고 사드 들여온다고 우리 경제 제재를 해요. 이건 등소평 때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안보 문제, 지정학의 문제가 경제 문제를 점점 다시 침범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0년의 치욕. 왜 100년의 치욕인지 아세요? 1849년에 아편전쟁이 일어났거든요. 1차 아편전쟁이. 그때부터 1949년 중국 공산당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가 딱 100년인데 중국 공산당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100년 동안의 아편전쟁 이후로 중국이 당했던 그 굴욕을 드디어 이제 서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산당이 자기네가 정통성이 있다. 라는 지금 그냥 그거 지금 만들어내고 역사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강하다 지금. 그래서 맨날 군사 행진하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비정상성. 아까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야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미국만 이렇게 돈 쓰고 있느냐. 완전히 무임승차네. 갑자기 그러니까 뭐 얼마 내라죠? 5조? 올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방위분담금 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도표예요. 나머지 10개 국가의 국방비를 다 합쳐도 미국 국방비가 안 돼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미국이요. 트럼프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의 정상성, 비정상성 논란은 굉장히 역사가 깁니다. 미국의 비정상성이 뭔지 아세요? 1947년에 해리 트루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영어로 돼 있는데. It must be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은 뭐냐면 to support free peoples. 자유 국민들을 who are resisting attempted subjugation by armed minorities or by outside pressure. 무장한 단체들이나 외부의 힘으로부터 자유를 위협받고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다 지켜주겠대요, 미국이. 아니, 그런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와서 대한민국의 정책은 앞으로 어느 나라든지 인권이 유린되고 무슨 뭐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는 그 나라가 있으면 우리가 무조건 그 사람들 도와줄 거라고 했으면 아마 한국 국민들이 누가 세금 낼 건데 정신 나갔어 이랬을 겁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1947년에 이거를 했기 때문에 한국전쟁이 나니까 6.25가 나니까 미국이 개입을 했어요. 그렇죠? 왜 미국이 개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이게 비정상이에요. 웬 나라가 이래요.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1월 20일 날 그 유명한 취임사에서 유명한 얘기를 했죠. Let every nation know. 모든 국가들한테 내가 경고합니다. Whether it wish us well or ill. 우리의 적이든 우리의 친구든 that we shall pay any price. 어떤 거래도 희생하겠다. Bear any burden. 어떤 부담도 지겠다. Meet any hardship. 어떤 힘든 것도 받아들이고 support any friend. 모든 친구를 다 지원을 하고 oppose any foe. 모든 적은 다 맞서고 in order to assure the survival and the success of liberty. 자유의 성공과 유지를 위해서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럽니까? 이게 놀라워.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죠. 그냥 미국은 그런 나라 아니야? 그랬는데 미국의 세금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러는 거죠. 우리가 왜 그래 도대체. 뭐 이런 비정상 국가가 있어. 그래서 정말로 비정상 정상 얘기가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때마다 미국에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냉전이 딱 끝나고 1990년 진 커파트릭이라고 미국의 굉장히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였고 레이간의 안보보좌관이었고 UN 대사를 했던 유명한 여류 국제정치학자 진 커파트릭이 National Interest라고 보수주의 그 잡지에다가 쓴 글 제목이 A Normal Country in a Normal Time. 정상적인 시대가 돌아왔으면 우리도 좀 정상적인 국가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United States performed heroically in a time when heroism was 영웅적으로 행동해야 될 때 미국은 영웅적으로 행동을 했다. altruistically
이 탓임에 의해서 during the long years when freedom was endangered, 자유가 위협을 받을 때 오랜 기간 동안 정말로 이 탓임에 의해서 미국이 나가서 이걸 지켰다. The time when America should bear such unusual burdens is past. 그렇게 이상한 부담을 져야 할 시대는 끝났다. With the return of normal times. 냉전이 끝났어. 소련이 무너졌어, 이제. 정상적인 시대가 돌아와서 we can again become a normal nation. 이제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미국이 정상적인 국가가 안 돼요. 계속해서 사방에 가서 전쟁하고 계속해서 주한미군 주둔시키고 계속해서 주일미군 주둔시키고 독일에 주둔시키고 엄청난 세금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1920년 5월 달에 워렌 하딩이라는 이 사람한테서 이 얘기를. 워렌 하딩이 누구냐면요. 우드로 윌슨 대통령.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외치고 그러면서 1차 대전 끝나서 파리 강화조약에 가갖고 뭐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들어서 다시는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다라고 국제연맹을 만들었죠. 근데 그게 왜 실패합니까? 2차 대전이 곧바로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이유가 국제연맹에 미국이 가입을 못해요. 자기네가 만들어놓고 미국이 가입을 못했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뭐예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UN을 만들고 나서 국제연합을 만들고 나서는 미국이 당연히 들어가죠. 꽉 잡고서 UN을 만들어서 전쟁한 나라. 근데 그때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이 왜 국제연맹을 만들었는데 왜 미국의 상원에서 그 부결을 인준을 안 해줘요. 워렌 하딩이 상원에 이거였고 그때의 대선 후보로 나와서 우드로 윌슨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했던 연설이 그때 당선되는 게 뭐예요? 미국이 1차 대전에 들어가갖고 유럽에 갖고 전쟁하고 별 난리를 다 쳤는데 우리가 얻은 거 뭐야? 잘 싸웠는데 이제 하지 마, 이제 그런 거. 국제연맹 이런 거 만들지 마. 우리가 거기 무슨 상관이야. 유럽 그냥 내버려둬. 유럽 사람들 유럽한테 내버려두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일대 대통령이 사임할 때에 그랬. 유럽 문제에 절대 말려들지 말라 그랬다. 왜 유럽 문제다? 이러면서 그때의 한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America's present need is heroics, not heroics but healing. 미국이 지금 해야 되는 건 영혼같이 구는 게 아니라 치유다. Not nostrums but normalcy. 어디 가서 막 잘난 척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정상. Not revolution but restoration. 혁명적인 거 하지 말고 그냥 복원하자. Not agitation but adjustment. 어디 가서 막 분쟁 일으키고 그러지 말고 잘 조정하자. Adjustment. Not surgery but serenity. 참 연설도 잘해. 말도 잘 만들어내요. 가서 막 수술하고 이러지 말고 serene하게, 평화롭게, 고요하게 넘어가자. Not the dramatic but the dispassionate. 드라마틱하게 뭐 이러지 말고 감정 탁 억제하고 dispassionate. Not experiment but equipoise. 어디 가서 이런저런 실험하지 말고 not submergence in internationality. 국제주의에 빠지지 말고 but sustainment in triumphant nationality. 이 위대한 승리하는 민족주의, 그러니까 우리 거를 돌보자. 네이션을 돌보자. 그게 멋있는 거다. 왜 자꾸 외국에 나가서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미국이 국제연맹에 안 들어가고 고립주의로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언제 들어갑니까? 전쟁에 다시? 진주만 폭격이 1941년에 진주만 폭격이 나니까 미국이 할 수 없이 그때 들어가서 여러분 그 다케스트 아워 영화 그거 보셨죠? 윈스턴 처칠이 할 때 거기서 처칠이 계속 지고 있는데 루즈벨트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그때 약속했던 그 구축함들 그 50척인가 빌려주기로 했던 거 그것 좀 어떻게 좀 빨리 보내줄 수 없냐 했더니 거기서 루즈벨트 야 윈스턴 미안하지만 그거 알지 않냐 우리 지금 우리 그거 못해 그래서 못 보내줘요. 지금 나치한테 런던이 폭격당하고 난리 법석이 나고 있고 덩커크에서 패퇴하고 유럽이 다 저게 되고 있는데 미국이 못 들어가요. 왜? 미국이 이런 거 못 들어간다고. 그게 미국의 고립주의예요. 이게 미국의 노멀한 거예요. 애브노멀한 거는 아까 트루만이나 케네디가 너무나 애브노멀한 거예요. 우리는요, 어쩌면 이렇게 운이 좋은지 그런 애브노멀한 사람들이 미국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놔가지고 전 세계를 다 휘짓고 다니면서
사방에다가 미군 기지 만들어 놓고 자유를 지켜주겠다고 자기네가 국방비 다 부담하면서 하는 나라가 그게 지난 50년 동안 있어주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무임승차하면서 잘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유일한 정상 국가는 북한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거 저를 잘못 인용하시면 이제 또 북한 보고 정상이라 그랬다고 이제 또 혼날 텐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좀 비꼬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요,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 중에 하나가 제일 역사적으로 드라마틱한 사진이 1983년 6월 달 등소평하고 김정일이가 만난 이 사진입니다. 1983년 이때의 등소평이 79이고요. 김정일이 42입니다. 1980년이면요, 북한이 중국보다 훨씬 잘 살 때입니다. 그렇죠? 지금 중국은 대약진 운동 58년에서 60년 4천만 명 굶어 죽이고 60년대, 70년대 내내 문화의 대혁명하면서 광란. 그리고 간신히 지금 등소평이 76년인가 권력 잡고서 78년, 79년에 개혁, 개방 이제 막 시작했을 때예요. 아직 우리 국교 수립도 안 했을 때예요. 이때에 김정일이 처음으로 이제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죠. 김일성으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전면에 나서서 이제 국정을 담당하기 시작하고 최초로 중국에 가서 이제 중국 최고 지도자랑 이제 만나는 거죠. 요즘 뭐 김정은이가 시진핑이 만나듯이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앉아있는 옷을 보시면요, 김정일이 옷이 더 번쩍거리고 훨씬 좋아요, 옷감도. 그리고요, 80살 됐어요, 한 사람은. 이제 여기 40대예요. 2배예요, 나이가. 그런데 여러분, 이때로부터 지금 몇 년 됐어요? 50년 됐네? 30년 됐어요? 40년 됐네. 40년 됐는데 두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찢어지게 가난하던 중국은 지금 세계 2대 강대국이 됐어요. 경제대국이. 누구 때문에? 이 80살 된 할아버지 때문에. 북한은 어떻게 됐어요? 40살짜리가 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주체사상해갖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면서 뭐를 해요? 정상국가죠. 국방은 우리 힘으로 하겠다. 남한같이 무슨 미국 제국주의자들 주구를 해갖고 점령군이 와서 주둔군이 와서 저러고 판치고 돌아다니는 거 우리는 허용 안 하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다 한다 그러니까 GDP의 30%를 평균 지난 50년 동안 70년 동안 GDP의 30%를 국방부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 몇 개는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동북아시아에 이 불같이 일어나는 이 서플라이 체인 안 들어가는 나라가 없는데 북한만 안 들어가요 지금. 북한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저는 중국 사람들한테나 러시아 사람들한테 꼭 얘기할 때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김정은이 어떻게 없애라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비핵화하고 개혁 개방해라. 등소평이 1978년에 했던 그 정도의 개혁 개방만, 그렇죠? 월남이 80년대부터 시작했던 노이모이라고 시작했던 그 정도의 개혁 개방만, 무슨 공산당 보고 권력을 다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만 해라. 그거 하는 거지 무슨 지금 뭐를 정권 교체하라 이런 얘기 안 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중국이 저렇게 활활 타오르는데 중국에서 유일하게 경제 발전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동북 삼성이에요. 흑룡강, 길림성, 요령성. 만주. 왜 만주가 개발이 안 됩니까?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지도에 보시면은 만주가 이 지도밖에 없네. 죄송합니다. 큰 지도가 없어졌는데 이 지도만 갖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를 보시면은 만주가요, 연해주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해주를 러시아가 차지하니까 지금 중국은 태평양으로 못 나가요. 태평양 연안에 중국은 항구가 없어요. 그 큰 나라가. 그러면 동북 삼성에서 일어나는 그 만주, 따칭 유전도 있고, 제일 큰 유전도 있고, 그 엄청난 일본 일제 때부터 대공업지대로 만들었던 그 삼성에서 나오는 모든 게 어디로 가요? 대련으로밖에 못 가요. 요동반도로. 대련으로 해서 서해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야 돼요. 무역을 하는데. 그리고 남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남쪽은 북한이니까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막혀 있죠. 러시아의 연해주는요, 연해주 특별국을 따로 만들어서, 푸틴이 만들어서 거기서 무슨 뭐도 했죠? 얼마 전에 G20, 하여튼 별의별 거 다 하면서 살려보려고 그러는데 계속 문제가 뭐예요? 계속 인구가 줄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완전히 고립이 돼 있거든요. 남쪽, 도망강, 북한, 경제적으로 아무 의미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38선이 뚫리고, 휴전선이 뚫리고, 완전히 경제적으로 뚫려가지고, 압록강, 두만강이 다 열려서, 한국의 회사들, 일본 회사들, 중국 회사들, 러시아 회사들, 미국 회사들이 북한에다가 자동차 공장 만들고, 조선소 만들고, 제철소 만들고, 공항 서너 개 열고, 항구 너다섯 개 열고, 고속도로 뚫고, 고속전철 놓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북한이 잘 살게 되는 거가 이유가 아니에요. 동북 삼성이요, 활활 타올라요. 일본하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우리는요, 섬이에요. 남한은 섬입니다. 우리 육지로, 무트로 어디 못 가요. 다 바다 아니면 비행기로 밖에 못 가요. 그런데도 이렇게 활활 타올라요. 그런데 이게 길이 다 뚫려가지고, 고속철도하고 고속도로하고, 그리고 이 모든 공항을 통해가지고, 하루에 상해 이런데 우리 몇백 편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게 뚫리기 시작하면요, 동북아시아는요, 아직 그 잠재력의 10%도 발휘 못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득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는데 자꾸 지금 거꾸로 가요. 시진핑이 거꾸로 가고 있고, 김정은이가 거꾸로, 김정은이야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자꾸 거기에 올라타요. 러시아도 자꾸 거기에 올라타요. 딴 거 갖고 안 되니까 그런 거 가지고 지정학적인 뭔가 이렇게 영향력. 러시아 완전히 사라졌었어요. 그러다가 북한 핵 문제가 나오니까 갑자기 러시아가 나오잖아요.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무시했었어요, 시진핑이. 그러다가 핵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그리고 미국하고 관계가 이상해지고 남중국해 차지하려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는 갑자기 북한이 중요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전략적으로 중요해지니까 북한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지금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만들었던 그 안보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기가 막힌 실용주의자들인 요시다, 박정희, 장경국, 등소평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10분 이용해갖고 온갖 민족주의, 구원, 과거사 문제, 이념적인 문제 이거 다 뛰어넘으면서 다 필요 없다. 영토 문제 나중에 해결해. 다음 세대 보고 하라 그래. 우리 무역하자. 라고 다 터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도 욕먹고들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다 터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활활 타올라요, 우리가. 이 저주를 풀었던 이 요술 방맹이 같은 건데요. 이거가 뭔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북한 비핵화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중국의 열강 행태를 그만두게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설득하는 방법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누이 좋고 내부 좋고 러시아 좋고 중국 좋고 북한 좋고 다 좋다라는 그 제로쌈이 아니라 계속해서 플러스 이라는 걸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분담금이요 더 내야 됩니다.
더 내야 돼요. 아니, 보수는요, 뭐 여기 다 보수는 아니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수라면은, 한미동맹을 지지하면 보수일 텐데, 그럼 보수라면은요, 보수는 국방은 자기 힘으로 하자는 게 보통 보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보수죠. 원래 컨서버티브에 자기 힘으로 국방하자는 게 보수죠. 무슨 국제 조약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거는 안 하는, 그 진보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보수는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분담금 지금 1조, 2조 올리는데 삼성 같은 데가 1년에 버는 돈이 순이익이 몇 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방위 분담금으로 우리를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고 중국으로부터 지켜준다는 데에다가 방위 분담금을 뭐 몇천억을 올려달라 그러면 나라가 들고 일어나요, 그냥. 당장 무슨 뭐 망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미국이 점점 화가 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가끔 가다가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야, 네. 아니면 관둘래, 우리. 이거 계약 관계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다행히 다시 바이든 같은 사람이 와서 그런 소리는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속내는 어떻게 하면, 이 구조적으로 지금 몇십 년 동안 미국이 이거를 다 지지를 해왔는데, 지원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 통합은 계속돼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정학적으로 보고 외교 안보적으로 보고 무슨 전략적으로 보면 이게 다 적같이 보이는데 경제적으로 보면 그건 같은 나라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네? 중국 가고 일본 가고 대만 가고 홍콩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 사나 여기 사나 그냥. 그렇게 돼야지 돼요. 이게 갑자기 불안해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요, 국방비 5%, 10%씩, 예를 들어서 전 그렇게, 진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국방비 지금 2%, 3%씩 쓰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GDP의 5%씩, 6%씩 일본, 한국, 중국 다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국모함이요? 마음대로 줘요. 핵잠수함이요? 마음대로 줘요, 우리가 뭐 기술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근데 그 많은 항공모함 짓고 잠수함 다 지어, 핵잠수함 지어갖고 뭐 할 겁니까? 누구랑 전쟁할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하나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방위 분담금 좀 조금 더 미국한테 주고서 야, 미국 하지 말라 그러고 있고 잘 설득해서 일본도 설득해서 좀 더 많이 주라 그러고 독일도 더 많이 주라 그러고 뭐 어쨌든 이러면서 이 시스템을 언제까지 중국하고 북한이 적대적인 그 모든 거를 그만둘 때까지 그러고 나면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동북아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은 저는 그게 요시다, 박정희, 장경국, 등소평 같은 놀라운 해안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꿈꾸던 어떻게 그 사람들이 거의 동시대에 이렇게 나옵니까? 이 동북아시아의 그 운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트루만하고 케네디나 이런 사람들이 또 뭐 레이간 이런 사람들이 또 버티고 있어서 돕겠다고 그러는 거에다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요게 언제까지 갈 겁니까? 정말 잘 유지를 해야 되고 잘 보수하고 잘 유지하면서 우리가 가야지 동북아시아가 지금 같은 번영을 지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번영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또 길어졌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